승강전 2차전이 그렇게 끝이 나고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는데요. 생각 없이 걷다가 순간 정신 차려보니 언제 여기까지 온 거지? 할 정도로 넋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더군요. 권한규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기재의 퇴장이 없었더라면, 1차전에서의 그 어이없는 실점이 없었더라면, 더 나아가서 시즌 초의 승점 드랍이 없었더라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은 우리 팬분들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팬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죠. 다 보여주셨죠. 이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랑은 늘 쓴맛으로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참담한 심정이었을 이번 승강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골다방크루 팟캐스트 인사드립니다. 당연히 이번 팟캐스트가 듣기 괴롭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직전 팟캐스트에서 우리 꼭 1부 리그의 팟캐스트로 돌아오자 그렇게 다짐 아닌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러지 못했네요.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총 25시간 머물면서 30만 원 넘게 쓰고 온 이 시대의 과소비남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강유님만 이제 저희 중에서는 제주를 다녀오셨는데 네. 참 돌아오는 길이 또 뭐죠? 안개인가? 안개 네, 때문에 또 청주의 안개 때문에. 지연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네. 또 잘 다녀오셨나요? 그- 잘 다녀왔다 하는 말이 좀 그렇죠. 예. 네, 잘 다녀왔죠, 뭐. 이렇게 안전하게 왔으니까. 근데 이 옛날에 어떤 말을 봤는데 그 행복은 상대적인 우월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서 들었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10시 20분 출발 비행기인데 11시까지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 옆 출발 비행기는 4시 반 비행기인데 10시 반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우월감을 거기서 느끼신 거. 네네. 그러면서 뭐 다행히 저는 조금밖에 지연이 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돌아왔고 뭐 이거 경기 하나 보려고 제주 간 거여서 경기는 결과에 어쨌든 간에 잘 보고 왔기 때문에 후회 없는 과소비였습니다. 후회 없는 과소비였다? 네. 제가 가장 먼 원정이 울산이나 아마 가장 멀리 원정을 가서 지거나 버저비터 맞고서 뭐 비기거나 이렇게 해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고서 돌아온 게 울산이 가장 멀었을 거예요. 울산, 포항 경남권, 영남권인가? 이쪽이. 어쨌든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길이 집에 돌아올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쵸, 지옥 같죠.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주 다녀오신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될 텐데. 좀 어떠셨어요? 돌아오시는 길이?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충격적이거나 막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무덤덤 하셨다는 얘기죠? 예, 약간은. 왜 그러냐면 오히려 경기가 팽팽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가 떨어졌으면 그 상실감과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 예, 경기를 보면서 애초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이미 경기에 돼 있었던 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주가 확정을 지으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볼 때는 쓰라리죠. 아까 이제 행복은 상대적인 우월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불행은 상대적인 열등감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아쉬웠죠. 제주 걸개 수원 삼수 긁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인데. 참 그랬던 것 같고. 버너스님은 저랑 같이 저희 집에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끝나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둘 다. 조용히 건너스님은 집에 가시고 그 이후로 우리 연락이 없었죠.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시즌이 끝나고 그냥 약간 좀 허망하게 끝났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이제 승격을 못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뭔가 아쉽다 이런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뭐 어떻게든 다이렉트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승격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가 이게 막상 승격이 좌절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좀 감정이 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예. 그래서 좀 이제 계속 지금 그 감정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지금 현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좀 팬들의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것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종효 감독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최고의 빅뉴스지 않을까 뭐 그런 해봤고 저는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했잖아요. 일요일 경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수원에 미친 걸 다 알아요. 저희 회사의 모든 인원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출근했는데 저를 피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지. 아니 인사도 잘 안 해주고 자꾸 눈 슬슬 피하는 느낌을 자꾸 받았거든요. 전. 하늘이만 저를 반겨주고 서로 아픔을 공유했으니까. 아니 피하더라고. 그 조심스럽게 한 오후쯤 되니까 이제 몇몇 직원들이 괜찮냐고. 괜찮겠냐고. 참. 아니 저는 그 인천팬 사촌 형이 DM을 보냈는데 그쵸. 또 인천팬 사촌 형님 계시죠. 어제 이제 부천의 승격을 보더니 하는 말이 수원은 진정한 축구 수도다. 왜? 그랬더니 경기에 따라서 한 주에 네 팀의 프로팀이 모이는 도시가 수원이 되겠구나. 진정한 축구 수도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모여 있을 거니까. 네, 수원 뭐 홈경기하고 시청팀 홈경기가 같은 날 열리면 프로팀이 네 팀이나 와 있잖아요, 수원에. 네, 그러니까 진정한 축구 수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싹 긁히더라고요. 참. 그렇게 많이 긁혀왔는데 네. 이번에 유독 많이 긁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리고 저 공항에서 참 김현 선수를 그냥 코앞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이제 타는 입구 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출국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검색대 통과하는? 뭐 출국장 맞지 않나? 근데 국내선이니까. 게이트라고 하죠. 네, 뭐 하여튼 게이트 앞에, 검색 게이트 앞에 이건희, 김현, 이민혁 선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가방에 김현과 이건희 유니폼이 있었거든요. 그냥 셋이 그냥 멀뚱히 서 있길래 가서 사인 받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저 딴에는 선수들 배려하고 싶어서 선수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공항 입구에서 일류첸코하고 양영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영모 선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래 오늘 같은 날 사인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연 한켠에서 선수들 서 있고 줄 서가지고 팬사인을 같이 열렸더라고요. 야 이거 나 혼자 배려했구나 싶어갖고 굉장히 큰 후회를 했습니다. 받을 걸 하는. 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또 승강 1, 2차전 이야기하면서 이런 허탈감이 더 심해지려나? 어쨌든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승강 1, 2차전을 보시면서 패널분들의 소감을 좀 짧게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강윤님부터 한번 의견,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 토크에서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했지만 경기를 보면서는 우리는 아직 부족하구나를 좀 여실히 느꼈던 승강 1, 2차전이었다라 생각을 하고 1차전을 보면서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큰 착각이었고 오히려 추운 날씨 때문에 제주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그나마 그런 플레이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2차전을 보면서 정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제주도에서 경기가 열리니까
정말, 예, 뭐,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맞아요. 예, 뭐, 아쉽다면 아쉽지만, 뭐랄까, 정확하게 말이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속상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2차전 경기 끝날 때쯤, 그죠.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고, 2차전 경기 끝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고, 뭐랄까요. 막 그렇게 울분에 막 휩싸이고 그 정도는 아니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1차전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거밖에 준비를 못 해왔나? 라고 조금, 좀 우리 좀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2차전 그쵸.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2차전 때, 우리는 당연히 응원을 하지만, 그쵸. 예, 어느 정도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경기를 보고 또 경기가 터졌고 하니까 돌아오시는 길이 그렇게 그래 납득한다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짧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커너스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일부의 수준이 제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반대로 우리의 수준이 제 예상보다 많이 낮더라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체력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잖아요. 예, 그게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잘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시즌 내내 얘기했던 공격수들에게 의존하는 축구가 통하지 않았을 때 이번 시즌에 우리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이제 모습들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썩어도 준치인데 썩어도 준치인 짭수는 떨어졌습니다. 뭐 부천이 잘한 거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못한 거세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네네. 정말 우리가 할 걸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됐는데 전 너무 아쉬운 것이 우리가 준비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제주보다도. 맞아요. 근데 이점을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인 이점이랄까. 좀 준비 기간에 따른 뭐 새로운 뭔가 뭐 전술이 될 수도 있고 뭘 준비했는지는 전 잘 못 느꼈었어요. 좀 느끼신 바가 있나요? 뭘 준비하고 데뷔한 걸까? 라는 상황들이. 저희가 이제 23일 날 11월 23일 날 김포전을 했으니까 1차전까지는 대략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열흘이 따지고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기에는 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이제 날카롭게 다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수들에게 의존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우리가 시즌 내내 계속 고전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제주가 이제 1차전에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공격이 계속해서 막혔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1차전에 어이없는 실책으로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차전에는 1분 만에 또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뭔가 준비한 걸 꺼내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터져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은 뭐 그런 불운한 게 분명히 있었지만 1차전에서 그 승부를 그러니까 우리 팀의 결과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2차전에서 그렇게 터지고 끌려갔던 거 아닌가. 그럼 결국 1차전의 준비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차전에 우리가 했던 준비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라핌을 향해서 세라핌이 침투하는 공간에 이제 볼을 던져주고 아니면 세라핌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그런 공격들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주의 수비에 계속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 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걸 나름 열심히 했지만 제주의 방패가 더 튼튼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차전을. 뭐 이어서 계속 들어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버너스님과 비슷하면서 결국 이제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 참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골라서 말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아쉬움은 준비한 게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음. 시각도 꽤 많았죠. 그러니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플레이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한 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즌 막판 3경기 청주와 안산, 김포를 했던 경기와 똑같은 전술로 이번 제주를 또 상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승강전을 대비해서 같은 전술을 준비해 왔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힌트가 나옵니다. 세 경기가 모두 경기 결과가 안 좋았죠. 그렇죠. 청주는 이겼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다 경기 결과 안 좋았죠. 네, 안산 김포와는 경기 결과마저 안 좋았죠. 그런데도 뭐 변상환 감독은 우리가 테스트할 걸 다 해봤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팬들은 안 좋게 했어요, 또 감독. 기다려 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준비인데 잘못된 준비인 줄도 모르고 했다. 그래서 1차전, 2차전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이제 이어가기 앞서서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수원과 제주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더 만드는 축구를 하려고 했나, 혹은 뭐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려는 축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차전은 우리고요. 2차전은 제주죠. 지미스님은? 둘 다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은 좀 일찍 터지다 보니까 조금 엇나갔고.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실 많은 분들의 생각도 저는 궁금한데, 저는 플레이를 하려는 형태만을 봐서는 수원이 더 후방에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봤습니다. 시도를 했다. 이제 우리의 골키퍼인 김민주 선수는 골킥 상황에서 대부분 센터백인 레오 선수나 권한규 선수한테 짧게 내주면서 우리가 플레이를 이어갔잖아요. 반면 상대 김동준 선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골킥을 길게 해줬죠. 차내면서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 후방에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준비를 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방에서 패스로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후방 빌드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 중 한 명처럼 활용해서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기고, 그 압박을 어쨌든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한 명 더 참여가 되는 거니까 수적인 우위를 통해서 벗겨내서 순간적인, 네, 거기서부터 상대를 끌어낸 뒤에 벗겨내면 뒤 후방 공간이 헐거워지는 것을 노리는 게 후방 빌드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주와의 두 경기를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기록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두 골키퍼의 패스 횟수인데요. 네네. 당연히 지금까지 설명을 봤으면 수원의 김민준의 패스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쵸. 어쨌든 우리는 후방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1차전에서 수원의 김민준 선수는 32회의 패스를 시도해서 29회를 성공시킵니다. 제주의 김동준은 55회의 패스를 시도해서 33회를 성공해요. 네. 2차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민준은 25회를 시도해서 21회를 성공시키고요. 김동준은 44회를 시도해서 26회를 성공합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공격을 좀 앞에서 하려는 게 있어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2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린 시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준 선수가 이제 패스할 그게 없었다라는 게, 그쵸.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패스 시도 자체도 많고, 그 다음에 성공 자체도 성공률도 높고, 성공률은 떨어지지만 성공 자체도 어쨌든 김동준이 더 많아요. 골키퍼가 어쨌든 공을 더 많이 만진 팀은 제주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을 더 퍼부었기 때문에 김동준한테 공격이 많이 갔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가져와 보면 1차전은 점유율이 수원이 49, 제주가 51 정도였고요. 아, 오히려 밀렸구나. 예, 2차전은 수원이 후반에 쫓아가려고 했으니까 52, 제주가 48 정도였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후반, 2차전이 그랬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제주가 수세에 그렇게 몰렸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 보니까. 예. 예. 또 다른 수치는 이제 골키퍼가 센터백들에게 보내는 패스 숫자와 또 센터백들로부터 골키퍼가 패스를 받은 숫자가 골키퍼가 얼마나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수치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1차전에서 이제 김민준 선수가 레오 선수에게는 6개의 패스, 권한규 선수에게는 10개의 패스를 보냅니다. 패스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빌드업에 후방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치곤. 네네네. 하지만 권한규가 김민준에게 다시 돌려준 패스는 10개를 받았는데 2개, 레오는 6개를 받았는데 5개를 보냅니다. 결국 리턴하는 패스 횟수 자체가 좀 적었다. 김민준을 필드 플레이어처럼 의식하고 패스를 주고받는 대상으로 잘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차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오에게 김민준이 11개의 패스를 보내고요. 권한규에게는 6개의 패스를 보냈는데 11개의 패스를 주는 레오한테는 6개를 돌려받고 6개의 패스를 보냈던 권한규에게는 1개의 리턴만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분명 골키퍼가 롱킥을 차지 않고 센터백에게 주면서 시작하는 후방에서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후방 빌드업의 핵심인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퍼가 1차전부터 그 튀어나왔던 거 말고도 그 킥 타이밍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 플레이어들이 뒤에 키퍼한테 주길 조금 못 믿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였을 수 있는데 만약 전술적으로 후방에서 만드는 것이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감독이 센터백들을 호되게 질타를 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선수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1차전, 2차전을 봤을 때 똑같이 선수들이 골키퍼한테는 공을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우리는 뒤에서 골키퍼에서부터 센터백에게 짧게 주면서 센터백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플레이는 하는데 이게 후방 빌드업은 아닌 되게 이상한 플레이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했던 대로 준비를 했대 잘못된 준비를 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왜 뒤에서 시작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뭐 그냥 저는 이유를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골킥으로 길게 차낼 경우에는 우리가 경합에서 이겨낼 확률이 많이 쳐줘봐야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안전하게 수율을 유지하면서 전진하려는 의도였지 않을까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한다는 것을 제주가 잘 발견을 했고 그걸 분석했고 그래서 2차전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실점이 어쩌면 예견된 실점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이면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주는 이제 어쨌든 1차전은 우리가 원정이기 때문에 일단 좀 수비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볼을 계속 김동준 골키퍼한테 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러 내려서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일부러 이제 너네 끌려 내려와. 그러면 우리는 앞에 유리 조나탄 있으니까 유리 조나탄에게 롱패스해서 거기서 세컨볼 싸움을 할 거야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차전을 보면서 이 김민준 선수가 볼이 이제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에 떨어지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나와서 재빨리 나와서 센터백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센터백이 끝까지 뒤로 물러서 그 볼을 받고 다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골키퍼가 뒤에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다기보다 저는 이제 제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려앉아 버리니까 골키퍼에서 볼을 돌리면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안 끌려 나오니까 그냥 후방 빌드업을 포기하고 센터백들이 올라가면서 빌드업에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김민준의 그런 볼을 받는 횟수나 패스 횟수가 줄고 반대로 김동준의 패스 횟수는 엄청나게 많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뒤에서 만들 거면은 만들었어야 되는데,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도저도 않은 플레이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민주 선수를 좀 의도치 않게 계속 얘기하게 됐는데, 1차전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전에는 뭐 방추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이 경기 포인트, 어이없는 PK 헌납, 또 그로 인한 실점, 사실상 김민주 선수의 실책이라고 봤는데요. 결국 이 장면으로 실점했고 1차전은 그렇게 끝이 났고 2차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스노우볼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게 뭐 경기의 중요도를 따지면 다른 경기보다는 좀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대회의 결승전과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런 경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리그를 대하듯이 경기를 임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더 많이 긴장이 됐을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에 잘 되던 플레이도 안 되게 되고 예,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차전에 그런 그 실책이 결국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모르겠어요. 양영모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빠지면서 본인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뛸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경기 출전이 결정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부터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거기 경기에 대한 그런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날의 이 실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민준 선수가 발밑이 되게 좋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사실은 좀 뭐 김민준 선수에겐 죄송하지만 좀 형편없었습니다. 발밑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올 시즌에 양영모 선수의 폼이 작년과 비교해서 정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민준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경기에서 잘 드러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김민준 선수가 뭐 세이빙도 잘했고 뭐 힘든 볼도 잘 막아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더 이 경험을 쌓고 좀 실력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튀어나오지 않았었으면 우리 수비수가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슛각 정도는 줄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유인수 선수가 아무리 헤딩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서 골대까지 헤딩으로 늘 가능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무조건 머리로 트래핑한 다음에 다음 동작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비가.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제 드리블을 쳤을 때 골키퍼가 따라가면서 시간 벌어주고 수비수가 골대 안에서 수비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어도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충분히 먼저 걷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으니까 뛰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실수가 나왔고 그런 실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기에 대한 중압감, 긴장감 그런 걸로 인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선수 개인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실점이라 뭐 어떤 해석 자체가 좀 불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드는데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 남태희 선수가 이제 길게 킥을 해서 우리 수비 뒷공간으로 넘기고 그 공을 유인수도 쫓아가고 거의 같은 선상에서 레오가 따라옵니다. 이때 김민준이 나오려다가 한번 멈칫해요. 그리고 다시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거면 바로 나왔어야 되고 나와서 그냥 헤딩으로 쭉 이렇게 멀리 걷어내는 클리어링을 했어야 되고 안 나올 거면 그 자리에서 섰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한번 멈칫했다가 다시 나오면서 타이밍이 늦었고 결국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디 체킹이 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냥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에 맞춰서만 서 있었어도 같이 따라오던 레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달리기가 느려도 바로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는 안 내줄 수 있는 위치였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결과는 지금 모르겠지만 보세요. 예.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만 잡아줬어도 유인수가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따라 들어온 선수도 없었죠. 유인수 반대편에 그러니까 크로스 위험도 없으니 슛각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에는 거러스님 잘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린 경험이 적은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대가를 결국 우리가 치렀다. 치렀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한 명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건희 선수도 시즌 내내 보여줬던 폼에 비해서 승강 1, 2차전에서 보여준 폼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쉽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네. 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이 선수가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이번 시즌 내내. U22 자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정동현 선수와 포지션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모습을 전 보여줬다라고는 봤는데 그럼에도 결국 가장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경기에서는 여태껏 보여줬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린 선수를 썼을 때 뭐 아쉬운 점 이런 게 또 너무 중요한 포지션에서 어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드러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린 선수들의 이런 실책성 플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만 참 2차전 라인업이 바뀌어서 이제 좀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때쯤 악재에 가까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권한규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완벽한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결과적으로 완벽한 실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잘 돌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네. 네, 후방 빌드업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좀 완벽한 후방 빌드업 패턴을 좀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발밑 좋은 골키퍼를 쓸 거면 골키퍼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했었는데 어쨌든 시즌 내내. 예. 어쨌든 그만큼이나 후방에서 볼을 잘 돌리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이제 좀 안일한 플레이로 실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하려다가 한번 이제 멈칫하고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를 쉬고 권한규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물론 이제 이 실점이 김민준 선수의 그 한 템포가 늦은 것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권한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한번 멈칫하면서 상대의 압박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왔고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권한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에서 움직여주는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까 권한규 선수가 좀 이제 머뭇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이게 제주가 1차전에는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제주가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은 좀 약간 수비적으로 뒤로 빼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막 압박을 달려드니까 이 경기에 대한 이제 뭐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가 초반에 막 이제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거기서 좀 약간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예 경기에 대한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측을 했음에도 그런 실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제 김민준 선수는 사실 이제 어리다고 하니까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권한규 선수는 또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쉴드가 불가능한 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권한규 선수의 실책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권은수님 말하는 것처럼 바로 처리해버렸다면 압박이 오는 게 보였으니까요. 왼쪽 본인의 오른쪽 측면에서 권한규가 바라보는 방에서 오른쪽 측면에서는 김승섭이 오고 있었고 좌측에서는 유리가 쫓아오고 있었으니까 공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그냥 바로 롱킥으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빌드업 해보려고. 네, 이제 우리가 종종 실수해도 돼, 시도를 계속 해야 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전방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럼 우리의 플레이를 계속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미세한 실수가 나오더라도 뭐 계속해. 지속하라고 그런 게 하라고 있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상황이 좀 더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후방 빌드업이 아닌 뒤에서 공을 가지고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그거를 반복했고 그것을 제주가 아주 잘 노렸다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를 먼저 살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거였으면 김민준이 권한규에게 패스를 주면서 더 골대를 지킬 게 아니라 비우고 접근해서 권한규가 패스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야 되고 레오는 그 김민준에게서 또 다시 연결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즘 해외 축구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아스날 경기를 보면 그 아스날의 골키퍼 라야 선수가 골대보다 더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센터백들의 패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센터백이 골키퍼에 가까운 위치에서 패스를 받아서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후방 빌드업 할 땐 그런 패턴이 돼야 되는 거고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기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센터백들은 골키퍼에게 리턴을 주지 않는다는 게 어쨌든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걸 제주가 분석했다면 골키퍼한테는 안 준다라는 걸 알고 나왔을 게 크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왜냐 제가 이제 원정석에서 보면 경기장을 가로로 볼 수 있잖아요. 상대 왼쪽 공격수였던 김승섭이 권한규 입장에서 이건희에게 줄 수 있는 루트를 막으면서 압박을 했고 압박을 잘했네요. 유리 조나탄이 레오에게 줄 수 있는 길을 막으면서 압박을 해요. 만약에 기본적인 대응이었다면 공격수 한 명이 더 올라와서 레오 쪽을 막고 유리 조나탄은 골키퍼한테 갈 수 있는 것까지 하면서 유리 조나탄이 더 가까이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김승섭이 거라는 거를 김승섭이 접근을 합니다. 사이드로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방 빌드업 패턴이 매우 안 좋았던 거는 공을 받아주러 내려가는 홍원진에게도 상대 수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권한규가 줄 데가 없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규만의 실책으로 치부하기에는 팀 전체적인 문제가 컸다라는 거고 같은 패턴을 반복한 걸 제주가 딱 한 번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잘 노려서 물어뜯었고 그걸 우리는 좀 물어뜯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안일하게 준비를 했고 제주는 잘 준비해왔다라고 보는 게 결국 우리가 반성한 입장에서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장면에서 볼이 끊겼지만 김승섭 선수가 박스 안에 드리블하면서 왔잖아요. 박스 안에서. 그게 그 드리블이 우리 수비수가 분명히 숫자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거 할 정도로 어려운 드리블이었나.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진영이 무너진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페널티킥 같은 게 좀 두려우니까 과감하게 차징하지 못한 게 있고 라고 저는 두 가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후 상황은 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레오에게 굴절이 살짝 되면서 들어가요 공이. 뭐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뒤에 권한규가 그 위치에서 공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어쨌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었고 그거를 제주는 잘 노려서 들어왔다라고 봐서 뭐 어쨌든 후반에 추가 실점도 비슷하게 뒤에서 만들려다가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패턴이라는 걸 제주가 알고 한 번씩은 확 올라와서 물어뜯는 패턴을 준비해 왔고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방금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이 김민준 선수가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강윤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골대 옆쪽으로 와서 이동은 해요. 혹시나 모를 백패스 대비는 하는데 안전 골대를 지키고 있지만은 않았죠. 근데 이제 김민준 선수가 패스를 주면서 이게 뭐 손동작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골키퍼가 발밑이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패스 주면서 야, 안 되면 다시 리턴 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 차 하고 해버리니까 이 권한규 선수 입장에서는 백패스를 주려고 하는 선택지 자체가 이미 없어지는 거죠. 지워지고 나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겹치지 않았을까. 순간적인 그 선택지가 없어지면서 순간적인 판단에 그렇죠. 생각이 과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규 선수가 만약에 김민준 선수에게 줘서 김민준 선수가 다시 반대로 전환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어요. 지금 하이라이트 보니까
유리 조나탄 선수가 되게 좋은 위치에 서 있거든요. 맞아요. 압박을 네.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권한규 선수가 줬을 때 그냥 한 번에 뻥 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지 자체를 이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김민준 선수가 손을 이렇게 멀리 향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네, 그러면서 이제 권한규 선수가 이제 전방을 찾는 그 순간에 이제 제주의 김승석 선수가 압박을 되게 잘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런 미스를 제주가 잘 유도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도 보이네요. 전 마냥 단순한 실책으로 봤는데 또 의도했던 제주의 그런 전술 컨셉이었다면 그것도 압박을 잘 준비해 나왔다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렇게 이제 실점하고 저는 이기재 선수의 퇴장이 사실상 이날 끝.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이 고참들의 플레이가 또 팀의 발목을 잡았는데 인천전도 그랬죠. 되게 중요한 그 2라운드였죠. 근데 그거 고참 두 선수가 퇴장당하고 그 젊은 선수들은 기본적인 플레이가 미흡해 보이고 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인천전 2라운드에 이기재 선수에게 퇴장은 좀 과하긴 했죠. 물론 너무 그렇죠. 가혹한 판단이긴 했어요. 사실 그거는 경고를 줬어도 그냥 경고를 줘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사실 이번 이기재 선수의 플레이는 제가 이제 같이 보면서 그랬잖아요. 야, 카드 색깔이 바뀔 수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VAR 봤죠. 네, 그러자마자 바로 VAR 보더니 카드가 바뀌었죠. 그만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순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플레이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스물스물 승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승질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 승질을 이제 컨트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그냥 우리의 수준이다. 그냥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라는 게 잘 드러났던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1, 2차전 내내 좀 심판이 관대했잖아요, 콜이. 네. 그러니까 제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제주가 잘 이용한 거죠. 한 발자국씩 반 발자국씩 더 들어와서 몸을 썼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황에 따라 반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안 불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흐름에서 이기재 퇴장까지 나온 게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너스님 말처럼 경기 리플레이 보니까 적어도 이기재 선수 장면에서는 다이렉트 퇴장이 거의 당연해 보일 정도의 반칙이었어서 그래서 참 아쉽죠. 팀 내 고참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이 어이없는 퇴장을 또 당했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미흡하다라기보다는 제주 선수들의 기본기와 또 경기를 임하는 자세가 더 좋아 보였다라고 느낀 건데요. 그래서 후반전 중반 정도가 지날 때는 솔직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어요. 실점과는 무관하게. 이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선수 개개인에 있어서의 능력이 엄청 밀린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합인 축구란 게 그렇잖아요. 11대 11로 붙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수준에 지금 있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저는 임채민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는 뚫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주 수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채민 선수를 보면서 저거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못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김융성 선수가 작년에 부산에 있었던 선수잖아요. 포항에 그쵸.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임대 왔어. 그래서 강윤님께서 작년에 김윤성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건우스님이 좋게 봤던 박민서와 더불어 K리그2 최고의 왼쪽 풀백 꼽자면 그 둘이었죠. 확실하게.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 김윤성이라는 그러니까 저 김윤성이라는 선수가 강윤님이 되게 잘한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쟤를 못 뚫는구나 우리가. 세라핌이 한 번을 못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세라핌이 못한 건가? 아니면 김윤성이 그만큼 잘했던 건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아, 이게 일부에 있는 선수들이 괜히 일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와, 이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 팀의 스쿼드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아, 그 라는, 헷갈리죠, 그죠? 예, 생각이 네. 들면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죠? 현타? 암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천이 짭수를 상대하면서 뭐 전술상으로 이겼든 어쨌든 1, 2차전을 그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뭐랄까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잘 했다라면 우리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 네, 저는 충분히 지미스님 말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마다 각자의 판단이 다르니까. 1, 2차전 보여주면서 이민혁이 나왔을 때 중원에서 흔드는 모습. 적어도 두세 명 상대로도 안 뺏기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이민혁을 중심으로 해서 공이 살아나갈 수 있는 패턴을 하나만 만들었어도 이민혁한테 두 명이 붙었으니까 딴 데서 분명히 빈 공간이 나왔을 텐데, 이민혁한테 둘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혁에서 다른 데로 공이 나왔을 때 다시 센터백에게 공이 돌아가는 패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측면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우리는 준비 안 됐다는 거죠. 이규성이 공을 잡았을 때도 대각선으로 끌고 올라가는 패턴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일부러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해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죠. 수비 형태가 갖춰져 있는 걸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보통 이제 우리 미드필더 좌측에서 받으면 우측으로 일부러 길게 끌고 가는 패턴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공격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규성에 대한 맨마킹 한 명만 따라가도 충분히 이 패턴이 대응이 돼버리는 거죠. 즉 이규성이 그런 류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기술과 소유 기술이 있는 선수예요. 그런 걸 맡겼어요. 그럼 이규성이 가다가 그 개인의 번뜩이는 패스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수원이었고, 제주는 팀적으로 유리가 사람을 끌고 올라가면 그 빈 공간을 유인수가 뛸 거고 거기에 남태희가 킥으로 넣어줄 수 있는 전술을 준비해온 게 제주였다. 저는 능력에 있어서 엄청 우리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다음에 모든 게 이제 분석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12월 말쯤에 연봉 공개표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게 공개되면 또 여실히 뭔가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길 건데,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부천이 34억 정도를 선수단에 썼어요. 올해 예산이 늘렸다고 하니까 10억에서 뭐 길게는 20억 가까이 더 썼겠죠. 수원은 88억을 썼던 선수단입니다. 근데 그 선수단보다 올해 선수단이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분명히 돈을 더 썼을 거잖아요. 100억은 될 것 같은데, 인건비. 네. 거의 2배 가까이를 수원이 더 썼습니다. 그러고도 부천은 어쨌든 3위를 했고 리그 1팀을 이겨서 올라갔죠. 그렇죠. 네, 뭐 잘못된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돈을 헛군데 썼을 수도 있지만 엄청 헛군데 쓴 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아무리 봐도 느낍니다. 즉, 이 선수들을 제대로 깨어내지를 못한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죠. 자, 이제 감독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키는 힘이 약하니까 득점을 위해서 뭐 앞에서 때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표현을 짰다고 하셨는데, 뭐 퇴장이든 뭐든 어쨌든 두 경기에서 무득점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말이 세라핌 막혔을 때, 그럼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대안은 있었는가 과연.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이었고요. 저는 일단 수비에 대한 말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마 시즌 중반에부터 벌써 한번 나왔던 말로 기억을 해요. 수비적인 전술을 짜는 게 좀 어려운 스쿼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 차라리 나가려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 우리 주전 수비 라인을 생각해보면 오른쪽부터 이시영, 조윤성, 한호강, 이기재였습니다. 그죠? 뭐 여기 후보로 우측 풀백이 이건이 있었고, 3백에 센터백이나 오른쪽 풀백을 오갔던 장호익이 있었고, 센터백 포지션으로 변경한 장석환과 퇴장 이슈가 좀 있었지만 올 시즌 보면은 폼이 나쁘지 않았던 백동규 있었고, 좌측 풀백 후보로는 배서준 정도 있었습니다. 요 선수단에서 올해를 보면 우측에
주전 라인업이 이건희, 권한규, 레오, 이기재고 후보로는 우측 풀백에 정동윤과 손호준, 센터백에는 한호건과 조윤성, 황석호, 고정현, 왼쪽 풀백에는 장석환 정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 리그 최소 실점을 한 특히 주전 수비들을 후보로 밀어낼 정도의 선수들을 영입한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로 스탯을 떠나서 네. 감독의 선택을 보면 그러면 선수들 층이 더 두터워지고 좋아진 게 아닌가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도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결과를 놓고 말하는 감독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짤 수 있는 전술을 만들지 않는 게 전술을 짜지 않아 놓고 이 선수들로는 수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말 그대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놨으면 전방에 좋은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키다가 한 골만 어떻게 넣었어도 이기는 식으로 가는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전술의 부재가 좀 더 컸다라고 생각해서 저 말은 처음 들었을 때도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들었을 때도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다라고 느끼고요. 세라핌에 대한 얘기들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공격에서의 우리의 빈공에 가까웠던 두 경기에서의 모습은 계속 시작점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후방 빌드업이 아닌 후방에서 시작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왜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데까지 공이 전달된 거리가 길어지죠. 거리가 길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즉 공격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 수비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중앙은 안정적이어지고 우리가 뚫을 수 없으니까 사이드로 보낼 수밖에 없어지고 사이드에서는 그러면 사이드로밖에 올 수 없다는 걸 상대가 아니까 대처가 되는 거죠. 김윤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건호스님이 해주셨는데 1차전에서 세라핌이 김윤성을 속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한 두세 번 보여줘요. 김윤성 뒤를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김윤성이 갑자기 수비 방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방식을 쓰고 잘라내려고 하다가 속도에 털리니까 지키는 수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안 주려고. 여기는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2차전 때는 세라핌을 상대로 김윤성은 시간이 끌고 한 명이 도움 수비를 더 붙는 식으로 아예 세라핌을 봉쇄하는 방식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전술적인 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됐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을 아낀다. 할 말은 많다. 당당한 퇴진이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건호스님은 어떠세요? 보시기에?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최소 실점을 한 반면에 공격력이 사실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공격적인 보강을 많이 했고 공격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 최고 득점을 이뤄내면서 어쨌든 감독이 원하고자 하는 바는 이뤄냈어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득점 자체는 늘었죠, 일단. 득점은 많이 늘었으니까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겁니다. 근데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36실점인가를 했었나요? 근데 올해 찾아보니까 57점인가를 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세계적인 강팀들은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럼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공격을 잘하려면 당연히 수비를 포기해야 되겠죠. 가중치를 두려면 어쨌든 50대 50을 둘 수는 없잖아요. 70대 30을 주든지. 그러면 이제 수비에서는 당연히 이제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선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그냥 메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최전방 수비수가 반다이크가 된다. 한 9명이 공격을 하더라도 반다이크가 한 두세 골은 막아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우리의 그런 수비수들이 그 정도의 개인 기량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세라핌이 막혔을 때 우리가 다른 플랜 B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시즌 내내 계속 지적해 왔던 건데요.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계속.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바페나 살라가 이제 팀에 있다고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음바페나 살라에게 공을 주구장창 주겠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라핌에게 공을 주면 어떻게든 뭐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든 뭘 하든 하니까 어떻게든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라핌을 계속 줬을 거 아니에요? 일류첸코가 처음에 잘했을 때 야 일단 일류첸코에게 머리로든 발밑으로든 일단 줘. 그러면 일류첸코가 사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윙어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거야. 아니면 일류첸코에게 붙은 수비를 우리 다른 공격수들이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패턴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했을 때는 그게 잘 통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안 막히기 시작했을 때 뭐 말씀하신 대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뭐 오른쪽에 세라핌에게 맡긴다면 왼쪽은 어떻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세트피스나 프리킥 상황의 전술을 준비해서 안 됐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변성환 감독의 이 감독으로서의 역량, 경험이 예, 짧다 보니까 거기까지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압도적인 크랙, 팀의 압도적인 크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랜 B가 이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좀 논외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즌 결산하면서 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해요. 공격력이 우리가 강하지만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몰아넣는데 좀 특화돼 있고 중요할 때 결승골이라고 하죠. 그거 넣는 거는 또 안 들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이 결국에 중요한 경기에서 나왔고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던 수비 문제가 결국엔 또 터졌고 불안하니까 끌려다녀야 되니까는 이런 비정상적인 플레이들이 나오잖아요. 뭐 실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퇴장이라든가. 퇴장이 진짜 몇 번째입니까 이번 시즌에. 우리가 최근 퇴장당하고 나서 팟캐스트에서도 제발 중요한 승강전 가서는 퇴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 또 중요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은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즌 초에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연승 막 하고 뭐 2연승하고 1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승점 따져오면서 우리가 1위를 조금씩 따라가는 모양새의 2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려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강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드문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후에 나타난다, 효과가. 그게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2연승에 그치고 3연승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 사이에 인천은 9연승인가 했었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감독이라면 우리는 왜 9연승을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네요. 예. 근데 현실은 모르죠. 그 당시에 팀이 어땠는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운이 없네가 내렸던 해답으로 보였어요. 팀이.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변성환 감독을 뭐 실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부임하고 나서도 연승이 없었던 거에 대한 그런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는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나 집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그러니까 2연승하고 뭐 무승부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패배를 한다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좋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잘 해야죠. 근데 그 잘 하는 걸 과연 그러면 2부 리그에 있는
뭐 날고 기는 감독들을 이길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운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퇴장을 이번 시즌에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퇴장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 해석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감독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예. 네. 물론 그만큼 어이없는 퇴장이 나온 경기도 많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렇지만 하 시즌에서 유달리 퇴장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현상적으로 받아들였어야 되고 그럼 그 현상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가 퇴장이 많이 나오는 팀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최다 퇴장 팀이고 수원 역대 기록을 봐서도 최다 퇴장 시즌이니까. 근데 그거를 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뭐 커너스님 말한 거랑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죠.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까 강윤님 그러셨잖아요.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승강전 준비하면서 잘못된 준비를 했다.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잘못된 인풋을 주구장창 넣어놓고 잘못된 아웃풋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 시즌 중반인가요? 라커룸 토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연습한 대로 안 돼? 얼마나 뭐랄까요? 무책임한 감독의 말이었는가라는 걸 좀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감독님에 대한 또 팀에 대한 이런 비판점들이 굉장히 목에 찬 시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시즌 중이고 또 이제 승강전을 앞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습을 최대한 최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좀 쌓아놨던 생각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수위가 높지 않나 좀 얘기를 드렸고요. 경기는 아시다시피 1, 2차전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패배하면서 끝이 났고 원정 가신 팬분들 앞에서 감독님, 뭐 주장, 단장님께서 또 확성기를 잡으셨더라고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강윤님. 네. 저는 변성환 감독에 대한 사감은 없습니다. 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변성환 감독이 선임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던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또 어쨌든 선임됐으니까 또 토론토의 선택을 믿었고 선임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도 이번 감독은 팀을 위해서라도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경질이 반복되면 팀도 불안정해지고 또 이 팀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도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운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냉정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떠난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팀에서도 재계약 안 하면 끝이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재계약 제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 말했듯이 팀에 있는 동안 변성환 감독은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단 하루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고 목 놓아 외쳤거든요. 그거는 저도 되게 리스펙은 해요. 그 자체는. 네. 진심이 열심히 보이고. 예. 네네. 다만 그 최선이 최고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 수원이라는 팀을 맡기에 그리고 이 팀의 목표인 승격을 이뤄내기에는 변성환의 최선은 한참 부족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변성환 감독이 했던 말들의 진심은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했구나, 노력했구나, 고생했다. 라는 생각은 했고. 하지만 어쨌든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공허하게 들렸고요. 본인이 우리가 겪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죠. 이미 이 시즌의 결과는 팬들이 책임진 거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또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과정 자체에서도 이 올 시즌을 한 시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팀이 어떻게 개선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자체에서도 박수 쳐줄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봤고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팀의 대표로서의 박경훈 단장과 선수단 대표로서의 주장 양용모 선수가 또 확성기를 잡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 시간들은 뭐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봤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죄송하단 말밖에 할 게 더 없지. 그리고 그 말 외에는 본인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오히려 저는 좀 좋았던 건 그 순간 뭐 감정이 튀어나온 분들도 그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아주 전체의 우리 지지자들이 훌륭한 태도로 그 상황을 대처했고 그다음에 과잉된 상황 없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감내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을 좀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더 과격한 그쵸. 그런 현장 반응 없이 예, 계속 뭐 그 선에서 예. 변성환 사퇴하라는 콜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그거 이해할 외에 만은 할 거예요. 네, 저는. 감정적으로 막 누가 나서서 돌거나 그러지 않았고 뭐 그런 데는 또 콜리더님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승격이 무산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단장님이 됐건 감독님이 됐건 아니면 둘 다가 됐건 뭐 열의 9분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단장님이 됐건 감독님이 됐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경기가 끝나고 현장에서 얘기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 쫓겨나듯 떠나는 거든 뭐 음. 계약 기간이 끝나서든 뭐 뭐든 간에 그래도 약간 좀 형식을 갖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씁쓸하기도 했고 약간 좀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그런 뭐 과정이 있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뭐 순간적인 감정은 아니겠죠. 그 그냥 사퇴한다는 게 만약에 경기를 지고 나면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 현장에서 뭐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직접 팬들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율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좀 이제 형식을 갖춰서 그 프레스룸에서 또 이렇게 사퇴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경기 끝나고 그 영상만 계속 봤거든요. 이제 감독님 확성기 잡으셔서 하시는 말씀만 계속 보면서 이제 진심이 아니었던 날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나름 좀 울컥 포인트도 있었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원의 수장으로서 1년 반 고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다, 고생하셨다 이 얘기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왜 샤우팅 하셨잖아요. 몰라요. 갑자기 막 혼자 보시면 혼자 화내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한테 화풀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감정 컨트롤이라는 거 좀 잘 못하는 감독이구나. 그 상황이 좀 더 특별하긴 했지만 그 왜 예전에도 막 물병 던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는 지도자구나라는 게 좀 들어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아쉬웠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화내는 장면에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이상은 되게 높이 위에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그 이상을 본인의 역량이 못 따라갔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좀 상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를 되게 고생하셨다고 그래도 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들 심정이 참 오죽했을까 싶어요. 선뜻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근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노력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
70억의 빌 게이츠가 있겠죠. 노력한 음. 만큼 된다면. 근데 사실은 현실은 노력한 만큼 당연히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그런 이제 뭐 책임이나 역할이 다 했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뭐 돈을 받고 하는 프로에서 노력은 누구나 다 해. 잘 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뭐 이제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니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해. 여기선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스갯말 하잖아요. 아,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네, 내가.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진심으로 다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받고 하는데. 근데 그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지미스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했던 이만큼의 이상만큼 갈 거라고 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못 받쳐주는구나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거? 그게 좀 맞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본인의 한계를 어쨌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분명히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으로 뭐 다른 프로팀을 맡든 뭐 휴식기를 가질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 좀 감독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인스타 통해서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사퇴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공식적으로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할 말 많은데 뭐 그 얘기는 더 언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1차전 때 그 빅버드에서 보여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또 2차전에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섹션이 나왔어요. 제주 원정을 어떻게 그 5,000명 완판을 시킵니까? 아니, 뭐랄까 이게. 하고도 올팬존이라고 중립존을 거기까지도 다 만들었더니 수원 팬들이 다 그렇죠. 먹고. 저 2차전 원정에서도 카드 섹션 나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원정 가서 카드 섹션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우리 팬분들, 서포터분들은 대단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다음 시즌에도 힘내서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팀의 행보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뭐 이정효 감독이 온다든가. 그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선천징기를 끌어다 쓰는 그런 무리민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뭐 일류첸코 등등 영입하면서 내단을 잘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텼는데 모르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전이 깨져서 산산이 부서질지 아니면 다시 그 소림의 대환단과 같은 영약을 먹어서 내년에 더 활활 타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참 대단하다. 그 용인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막 응원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진짜 작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2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카드 섹션 이런 거는 제가 진짜 그 1차전도 집에서 TV로 보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네, 너무 멋있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고 왜 또 난 여기 있나 현장이 없고 왜 난 집에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너무 멋있었고 어쨌든 뭐 우리 팬들은 진짜 할 만큼 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 네,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주 팬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주말 오후에 그 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고 그 섬 하나에서 어쨌든 가장 큰 프로 구단일 테고 그렇죠? 상대도 나름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만큼 홍보하기 정말 좋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의 1층을 다 채우지 못하는 팀이 일부에 남아야 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팀이 가야 최다 관중이 찍히더라고요. 그쵸. 네. 또 18,000 몇 명이었잖아요. 우리 네. 주중 경기에 찍는 18,000명을 주말 경기에 겨우 찍는 게 이런 뭐 숫자 보신 분인 게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원정석을 가득 채우고 경기 내내 마치 홈 경기장인 것 마냥 우리의 응원가로 또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이 지지자 동료들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 우리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해 줬잖아요. 솔직히 정신 차려 콜이 나와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힘을 내라 수원 콜로 어쨌든 마지막 경기들을 다 마무리해 줬잖아요. 우리 승강전이 서포터즈들은. 중요한 게 남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의 할 일들을 다 했음에도 이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축구란 결국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프로 스포츠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2부 리그에 14개 팀이 있습니다. 올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두 팀이겠죠? 인천과 부천. 우리 팀은 1부 리그에는 12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팀은 당연히 매수 한 팀이겠죠. 그죠? 스포츠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합니다. 다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23시즌 방송되었을 때 우리 다 같이 걱정했잖아요. 경기장을 찾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까 봐. 근데 24시즌에 2부에서 첫 시즌에 우리는 티켓팅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승격이 실패했음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열정들로 네. 경기장을 메웠고요. 계속되는 이 실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팀에 대한 애정을 단단히 굳히고 있는 게 우리 동료들이고 수원의 지지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원이라는 팀 자체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결국에는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실패를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늘 빅버드를 채우고 있는 우리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그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겪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고 되새기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단해짐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주를 찾으셨던 분이나 뭐 찾지 못해서 집에서 응원하셨던 분, 시즌 내내 경기장을 찾으셨던 분,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기를 꼬박꼬박 찾아보면서 응원하셨던 분, 모든 자기가 그랑블루라고 생각하는 그 모두에게 저는 존경을 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주를 오가는 동안 했고요. 뭐 팬들에게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 수원 팬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자면 올 한해 고생을 너무 하셨고 개원에 푹 쉬다가 내년에 또 날 풀리면 빅버드에서 서로 자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만나기를 바라고 이번 시즌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또 수고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 맘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클로징 멘트를 대본을 따로 썼었는데 그거 대신해서 제가 좀 갖고 있던 생각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는 유독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아웃도 좀 크게 왔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활동하면서 이런 현타도 왔었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를 또 앞에 숫자가 4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여러 군데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경기장에 서 있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축구장 다니면서 처음으로 경기장 쉴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내용도 계속해서 그 모양이었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이제 크루원들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만나는 동료분들께서 저의 멱살을 끌어잡고 이번 시즌을 캐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시즌을 보냈던 거에 대해서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와중에 이제 승강전 1차전에서의 그런 아르헨티나 같았던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나오던 나사나수를 부르면서 제가
그날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지만 그 나사나수 부를 때쯤 되게 울컥하느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흔들려요. 그걸 제가 느꼈는데 2차전에서도 경기가 사실상 일찍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팬분들 끝까지 응원하시더라고요. 응원가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콜리더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들 내년에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힘드실 텐데 저희 골다운 크루도 경기장에서 만나는 분들 내년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행복하게 응원하고 내년에는 팬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내년 시즌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의 한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이고요. 많이 다음 주도 힘드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패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록 시즌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이 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년 그랬지만 이번 시즌도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좋지 않은 일들을 몇 번 겪기도 해서 좀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경기장을 찾아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도 정을 나누고 우리 꼴다방 식구들과도 또 같이 만나서 회포를 풀고 또 얼굴은 낯설지만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 지지자 동료들을 마주하면서 유대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아는 분들과 또 그렇진 않더라도 빅버드를 찾아주시는 모든 지지자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덕분에 즐거웠고 덕분에 감동했고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응원가사 중에 챔피언 널 만나러 갈 때마다 다른 건 모두 잊혀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챔피언이 수원이란 팀인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을 보내고 나니 우리 지지자 동료들이 챔피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챔피언들을 영원히 오래오래 계속 만나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운내고 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무! 허명호님 울지 마세요. 다들 울지 마세요. 울지 않기 약속. 누가 올라나? 이미 다들 많이 울었잖아요. 아니 누가 올라나?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